네, 저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부당 지원 행위 제도를 설명을 하는데요. 공제교육부상 부당 지원 행위는 사실 거의 세법상 부당 행위 계산 부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례가 많아지고 법원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세법에 있던 법리를 이제는 거의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조금 차이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세법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을 했고 시가가 입증이 안 되면 설사 전반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거래인 게 명백하더라도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거든요. 그게 부당 지원 행위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약하다가 한 5년 전부터 특히 신세계 그룹에서 그 백희앤 누빈 뭐 있죠? 식당 체인, 식당하고 그다음에 피자, 뭐 빵집을 입점시키면서 입점 수수료를 상당히 낮게 줬다는 혐의로 부당 지원 행위로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 법원에서 시가 입증을 문제 삼아가지고 입증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되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 일관적으로 시가가 공정거래법상 정상 가격 역시 시가 정도로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 쪽은 아주 이제 좀 힘을 자신감이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지원 행위 23조에 있는데요. 23조 7호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남목은 없었는데 남목은 추가된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감옥만 있었죠. 근데 감옥만 있더라도 남목도 여기에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명확하게 여기서 남목을 추가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무엇이면 감옥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공정거래법 특징 중에 하나는 세법은 다른 회사 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만 대상인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주로 특수관계자한테 적용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다른 회사 관계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채재산권 등을 공짜로 주거나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이제 이런 거 뭐 저기 만약에 학교 시험 보면은 막 나오겠죠. 세법하고 공정거래법 차이 뭐 이런 거. 세법에서 부당 지원 행위에서 빠지는 건 뭐죠? 뭐 빠지죠? 전 용역의 무상 제공은 빠지나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죠. 그다음에 나아보는 자기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역할을 하는 특수관계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통행세. 또 일단 명확하게 원래 금지되는 건데 명확하게 여기서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일반 부당 지원행위, 거래조건 지원행위, 물량 지원행위, 통행세로 나뉘고 있고요. 거래조건 지원행위는 특수관계자 또는 다른 회사와 정상 가격에 비해 시가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대가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동이고요. 정상 가격이란 이 대상되는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에서 특수관계자 없는 독립자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시가죠, 시가. 우리 시가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공정거래법상 심사 지침에 보면 규정이 방법론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냥 다른 개념 없이 비특수관계자 간의 시장 가격, 실질 거래 가격이죠. 네? 1. 2가 뭐죠? 비상정 주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감정가액. 3. 그것도 없으면 상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 이렇게 정해져 있죠. 세법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는 감정가액이나 이거는 규정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라고 했냐면 시가랑 시장 가격인데 그 우선순위를 나눠놨어요. 왜냐면 비특수관계자 간에 둘 다 비특수관계인 생판 우리 그룹과 관계없는 정상 가격. 두 번째 우선순위는 해당 기업이 다른 비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한 가격. 이것도 어쨌든 간에 시장 가격이죠. 세 번째는 요거 두 개를 나눠놔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세법도 아마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준은 없지만 그런 시가를 못 찾으면 세법상 감정가액이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 경우를 약간 존중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하나 들어볼게요. 기업들이 이런 내부 거래에서 가장 예전에 골목이 나갔던 게 뭘까? 비상장 회사, 자기 비상장 회사,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죠?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비상장 회사니까 감정가액이 안 되죠, 그렇죠? 개법상으로. 그럼 뭐 하죠?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주식 가치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세법은. 그런데 회사법적으로는 어떨까요? 공정거래법이나 회사법이나 형법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을 인정해 줄까요? 안 줄까요? 뭐라고 했냐면 존중은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공정한 시가를 찾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배임 이렇게 그리고 그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 안 된 시가 평가해봤는데 다른 경우 보통은 이제 기업들은 상정세법상 평가 방법을 적용했더니 보통 오너한테 유리한 경우가 많이 생겼던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비상장 회사를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자녀한테 보통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넘기는 거래를 하는 거죠. 싸게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정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하게 되면 보통 미래 가치가 반영이 안 되죠. 거기다가 자산 가치도 반영되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현금 창출이 많고 미래 가치가 높을 기업들은 가격이 실제보다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예를 들어서 그 상정세법상 평가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인정 안 해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딱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글로비스 같은 회사들 옛날에 자산 가치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 가중 평균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미래 가치는 더 클 거거든요. 그리고 수익 가치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3개년치 평균해가지고 하니까 훨씬 낮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물량지원행위, 통행세. 이렇게 물량지원행위 때는 특수관계자 등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 플러스 조건도 유리할 것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량 몰아주기 과세에서 시가 입증을 해야 되는 의무가 공정에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인데 글로비스 판결에서 우리 법원은 유리한 조건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게 반드시 시가를 꼭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냐면 이게 거래라는 게 원샷 거래가 아니잖아요. 아주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샷에서는 이게 유리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시가하고 다른지 아닌지 입증이 힘든데 1년 동안 거래해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남아요. 그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개별 거래에서 시가를 입증하기 힘들었을 뿐이죠. 그런 경우에 물량 지원 행위는 해당한다. 하지만 개별 거래에서 시가를 입증 안 되면 가격 지원 행위는 승인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런 예가 뭐냐면 그 얘가 제가 예전에 변호사 처음 시작할 때 몇 년 전에 그 현대그룹 지원 조사가 있었거든요. 세무조사. 그래서 현대그룹이 문화일보 특수관계자인 문화일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회사들이 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불복 안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이닉스는 이미 계열을 벗어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공공기업이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담당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이닉스가 문화일보에다가 지급한 금액은 평균적으로 매우 높았어요. 근데 뭐냐면 신문 광고의 특징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자 일면이 비면 일면을 그냥 공짜로 실어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에 다른 일면에서 한 2배 받아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 회사가 우리한테 지급하는 광고료가 나오는데 개별 거래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개별 거래에 대한 시가 입증 실패라고 주장해서 이긴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서 이겼지만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이겼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 법원, 특히 고등법원에 저한테 한 얘기가 너무 생생합니다. 변호사들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거 같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이거 뭐 세무서에서 이거 쪼개가지고 시가 입증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선례로 남기면 안 된다. 그러니 세무서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간에 조정으로 끝내고 판결을 안 남기게 해달라고, 아니면은 바꾸던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조세소송에서 조정 안 되죠. 안 됩니다. 잘못하면 배임 조정을 해가지고 국가한테 이익이라고 반드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KBS 뭐 이현주 사장 그 사람도 소송 조정했다가 구속됐잖아요. 물론 나중에 무죄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세 소송 이런 거는 원래 행정 소송은 조정 안 되거든요. 조정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조정 안 됐죠. 그만큼 엄격한데, 그 경우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물량 몰아주기는 되는 거죠. 물론 조세에서는 물량 몰아주기 없지만. 그리고 일반 지원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건이 뭐냐면요. 보세요. 특수관계자 또는 다른 회사의 거래, 그 다음에 시가, 정상 가격보다 높은 거래, 그렇죠? 다른 거래, 그리고 그게 부당해야 되는 거죠. 세법도 그렇죠? 특수관계자의 거래, 시가하고 다른 거래, 그 다음에 뭐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 플러스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
그래서 부당성이란 공정거래법상 지원의 부당성은 복잡하게 해놨지만 결론을 얘기하면 세법상 부당성하고 똑같아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 행위의 이상성, 그러니까 이상성이라고 하는 건 보통과 다른 그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썼는데 심사 지침에서도 공정한 거래 지수라고 하지만 판단은 똑같아요. 거래 행위의 이상성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부당이익 제공, 그리고 여기서 부당성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제 세법하고 공정거래법을 비교하면 특수관계자의 거래, 시가하고 다른 거래, 그 다음에 부당한 거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세법은 조세 부담을 감소시켜야 되죠. 공정거래법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쟁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응? 경쟁에 영향을 안 미치면 공정거래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동으로서 경쟁에 영향을 미치면 부당한 거고, 세법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데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게 유효한 거죠, 그렇죠? 그 차이인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삼성그룹 판결이 전환사채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전환사채 판결이 뭐죠? 삼성 SDI인가요? SDS인가요? 거기서 전환사채를 오너한테 발행했죠, 아들한테 싸게. 그리고 난 다음 몇 년 지나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높은데 낮은 전환 가액으로 전환해서 경영권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이익을 엄청나게 본 거죠. 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건 일단 시가하고 차이가 난다. 두 번째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그리고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다 인정한데 경쟁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벌 오너 아들한테 이익이 간 건 사실이지만 개인이 부자 된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개인이 부자 돼가지고 오너가 부자 됐다고 해서 경쟁에 무슨 영향이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 일반 집중과 소유 집중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경쟁 집중, 일반 집중, 소유 집중이라는 뭐 이게 일본 사람들이 쓰는 얘기인데 경쟁 집중은 대기업 집단의 힘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제적 집중으로 보는 건데 소유 집중, 일반 집중은 뭐냐면 그냥 한 사람의 힘이 강해지는, 오너의 힘이 강해지지만 기업 내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거지 이 기업 집단의 힘이 전체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기업 집단에서의 집중력이 강화되는 거 가지고는 경쟁에 영향이 없다. 집중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경제적 집중이. 그래서 무혐의가 다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엄격하게 져야 된다라고 나와버리니까 공정위가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권을 행사하기 힘들어져 버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법을 새로 만든 거예요. 공정결국 23조 2. 요 요건을 약화시킨 거예요. 뭐냐면 입법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걸 만들 때 특수관계 5조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5조 이상 기업 집단에서 특수관계자 관계된 거래를 할 때는 부당성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요 워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부당한 이익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부당성은 아니라고 된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든 겁니다.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 때는 위법성 요건은 약화됐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위법성 요건이 약화됐다는 얘기, 금액이 촘촘해졌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적용 대상은 재벌기업으로 그것도 재벌기업에서 오너 관계 기업으로 한정됐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은 요즘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다 할 때 부당 들어갔잖아요. 부당성에 대한 요건이 23조하고 별반 차이 없다고 우리 법원이 보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부당성에 대한 요건의 차이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23조 2가 뭐 독자적으로 필요한가요? 이거 처벌 수위는 똑같아요. 거의. 23조하고 23조 2는 처벌 수위 똑같아요. 다만 부당성에 대한 요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23조 2를 만들었고 적용 범위를 재벌기업으로 한정시킬 거죠. 근데 부당성에 대한 요건이 차이가 없으면 23조 2는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법원이 판단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공정위는 바보짓하게 된 거죠. 다만 사회 대중의 의미는 있어요. 뭘까요? 같은 내부 행위가 잡혔더라도 23조의 2로 잡혔다고 하면 비난의 수준이 어떨까요? 아주 높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재벌 오너한테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거든요. 일반 내부 거래하고 좀 격이 다르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 거죠. 좀 아쉽게. 그리고 지금 규형도 보시면 나중에 저는 설명했지만 우리 지금 법원에서 해석은 거의 23조하고 차이를 안 두고 있어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거나 판단되는 조건, 시가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거. 또는 통행세, 사업기회의 제공은 통행세와 같은 얘기거든요. 거의. 4번이 문제인데 4번은 논란이에요. 뭐냐면 사업 능력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 결국 뭐냐면 입찰 등의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수관계자하고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막았잖아요. 요 워딩만 가지고 뭐죠? 그러면 시장적인 거래 조건으로 다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하면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워딩만 가지고 위법이죠. 아직 법원의 판단이 없는데 법률가들은 공정위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더라도 입찰 안 하고 함부로 수의 계약해가지고 특수 관계자한테 거래주면 요 법 위반이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처분하면 법원 가면 깨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깨지면 뭐죠?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시가 입증까지는 필요 없지만 상당히 유리할 거래라고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3조하고 똑같아요. 차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독자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참 문제가 있죠. 법원이 어쨌든 물리 해석으로 너무 가버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공정위가 요 워딩을 다 조항을 변경하든가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23조 2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지금 공정위의 여러 가지 그 입법적인 요 지침인데요. 어쨌든 간에 공정위는 지금 현재 집행은 23조의 2를 더 집행을 많이 합니다. 여기 23조 2가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과거에는 23조를 가지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지원행위 자체를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23조 2라고 하는 게 생기니까 집행의 중심이 23조 2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중견기업들도 공정거래법상 내부 거래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많이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3조 2가 들어서면서부터 상호 그 대기업이 아니면 대기업 특히 오너 관계자가 아닌 내부 거래는 오히려 위법성이 좀 약해져 버리는 착신 효과가 생긴 거죠. 근데 23조 2는 법원에서 23조하고 거의 똑같은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 법이 좀 왜곡돼 버렸죠. 이상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모든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부당 내부 거래가 뭐 사실상 진짜 나쁜 행동이었는데 23조 2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재벌 오너들의 거래는 요건을 풀어주고 23조 2를 만들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요건 풀어준 거 없다라고 해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똑같은 요건이 적용되는데 일반 지원행위하고 재벌 오너들 지원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지원행위는 오히려 사회적인 형값성이 약해져 버렸죠.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공정거래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시사하고 비교하는데 다만 이것도 바보짓이죠. 23조에는 부당성 요건을 거의 없애버린 거니까 적용을 함부로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뒀어요. 시가하고 차이가 7% 미만이고 and 연간 거래액이 50억 미만이면 법 적용 안 한다. 이런 조항을 넣은 거죠. 안전지대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 없죠. 오히려 23조 2의 적용 범위만 줄여놓고 한 건데 보시고요. 특수관계자의 이 부당 제공 행위는 아까 얘기했지만 부당성 요건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는 경제력 집중을 시키는 행동인데 경제력 집중을 과거에 재벌 기업 집단 내부에서 지배력 강화는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부당성 요건을 거의 없앤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은 부당성이 여전히 요구된다고 봤기 때문에 불협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제가 그려놨는데 특수관계자의 부당이익 제공, 상당히 유리한 거래 조건, 그 다음에 사업계획 제공, 검증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검증 절차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통 입찰 거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죠. 여기 상당한 규모의 겸해.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가들은 뭐라고 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 조건이 좀 유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요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만 요 23조 2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봤더니 효율성, 정대, 보안성, 긴급성의 요건을 내부 거래가 아니고는 충족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부 거래 입찰 거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괜찮다. 근데 다만 효율성, 정대, 보안성, 긴급성은 이게 내부 거래를 아니고는 충족이 안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한 소명은 누가 해야 된다? 내부 거래 하는 쪽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거는 거의 요건은 항변이
성립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지적재산권 특허 영업비밀 보호 서버를 구축하는 작업을 한다. 이때 그래서 우리는 삼성 SDS가 아니면 못 바뀌어. LG CNS나 SK CNC한테는 못 줘. 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ERP 시스템을 그래도 우리 그룹을 잘하는 삼성 SDS가 해야 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다른 기업이 하더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필수성은 없으니까. 예. 일반 지원행위와 특수관계 부당이익 제공을 제가 필터를 해봤는데 일반 지원행위는 지원 주체, 지원 객체 차이가 없죠. 심지어 특수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당이익 제공에서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공정거래법상 기업 집단은 일반적으로 10조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있죠. 그거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출자 제한, 상호 출자 제한, 순환 출자, 채무 보증 금지, 그 다음에 23조 2 적용을 받고요. 그 5조 이상은 뭐 순환 출자라든가 상호 출자 제한 같은 건 제한이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공시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23조 2 정도 적용됩니다. 원래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밖에 없었죠. 없었다가 5조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 심지어는 카카오도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10조로 늘렸죠. 10조로 늘리면서 기존에 그 적용받는 기업들한테 공시는 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공시대항 기업 집단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 지원에 의해서는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스레스홀드 안전지대가 시가하고 차이가 7% 미만이고 50억 연간 거래총액 50억 미만이면 적용 안 한다는 안전거래가 적용됐고요. 통행세는 거의 똑같습니다. 물량 지원행위 때는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지원행위는 상당한 규모이고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지만 23조 2는 현재 자체는 워딩 자체로는 유리한 조건은 없고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 되죠. 근데 법률가는 여기다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한 조금만 더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 세법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헌법적인 문제를 살피고 끝내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